2020년 9월 10일, 다음 주 15일부터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전면적으로 제재한다는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대요. 이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이죠. 이 상황은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아주 큰 호재가 될 거라 합니다. 요즘 삼성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되겠죠.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는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 현재 화웨이와 미국,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벌어지는 미중 전쟁의 배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미중 경제 전쟁,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 전쟁의 포문을 연 나라는 중국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 속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전 세계는 미국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 역시 자신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한 바탕에는 강력한 경제력이 있었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이제 경제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라는 비수가 몸속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정부와 월가가 무리하게 부풀린 부동산 가격이 한순간에 붕괴되며 경제 폭탄이 터졌다. 미국의 부채는 상한선을 넘었고 신용은 하락했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강제적 재정 적자 감축이 단행되었다.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중국이 이 틈을 놓지 않고 발톱을 드러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의 구원자로 등장하자 세계가 환호했다. 2009년 1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위기의 원인은 일부 경제의 부적절한 거시 경제 정책과 장기간 계속된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로 규정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이다라며 직접 미국을 겨냥했다. 더 이상은 미국의 국채를 마음 놓고 사기 어렵다며 미국을 공격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을 포함한 6개국과 위안화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 중국은 달러 대신 IMF의 특별 인출권인 SDR의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중국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서 2020년에 위안화 자유 태환을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동남부 5개 도시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과 홍콩 간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도입했다. 월가의 수많은 금융인재도 스카웃했다. 유럽을 향해 미국을 뿌리치고 중국과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돈과 거대한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영국은 시진핑을 여왕의 황금 마차에 태우며 환대했다. 군사 측면에서도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신냉전 시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공격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도 미국을 압박했다. 일명 대국 외교다. 미국의 턱 밑에 있는 니카라과의 반미 좌파 정권과 손을 잡고 공사비 44조 원을 투입하여 파나마 운하보다 큰 운하를 건설하여 100년 동안의 운영권을 얻기로 했다. 중남미의 좌파 정부들과 연대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과 파나마 운하가 봉쇄될 경우의 대비책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있는 외교 전략이었다. 중국의 공세에 러시아가 가세했다. 러시아의 푸틴 총리는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자부심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이상의 손실을 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투자은행은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자기 파일을 차지하려고만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럽 각국도 외환 보유액을 단일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라며 미국에 대한 공격에 동참했다. 미국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IMF조차 달러 발행국인 미국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기회에 달러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한 제1기축통화를 만들자고 나섰다. 이제 중국이 칼을 빼들었다. 2009년 3월 저우 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SDR이 초국가적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달러를 대체할 글로벌 기축통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달러 기축통화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엄청난 규모의 금을 사들였다. 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훗날 제1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 통화와 힘겨루기를 할 때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은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 협력과 지원을 넓히고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들도 점점 늘려나갔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광대한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1대1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단순히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과거의 영광을 유럽과 미국에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패권을 다시 되찾는 것은 의무이자 숙명이라 여긴다. 중국은 명나라 시대인 1405년에서 1433년에 정화 장군을 앞세워 200척이 넘는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30여 개 나라를 원정했던 나라다. 1492년에 탐험을 시작한 콜럼버스의 함대는 고작 17척에 불과했다. 1820년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막강한 G1이었다. 가장 강력했던 1960년대의 미국도 전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했을 뿐이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이 기마민족인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면서 해군력이 와해되고 서양 해양 세력에게 바다를 봉쇄당하면서 고립되었다. 1880년 이후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완전히 잃고 세계의 변방국가로 몰락했다. 중화사상, 곧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가진 중국은 역사상 단 한순간도 2위에 만족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8년 전까지 중국의 전략 역시 단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를 제패할 능력을 가질 때까지 낮게 엎드려 실리를 챙기면서 힘을 기르자는 것이 중국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다. 1949년부터 76년까지 27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마오쩌둥은 굴을 깊게 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겸손한 말이 아니다. 와신상담하며 칼을 갈면서 기회를 기다리자는 말이다. 마오쩌둥을 이어 1976년에서 89년까지 13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덩샤오핑도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 뒤 은밀히 힘을 기르라고 강조했다. 도광양회 전략이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전략은 서서히 바뀌었다. 1989년에서 2002년 동안 중국을 이끈 지도자 장쩌민은 점점 커지는 경제력에 자신감을 얻어 필요한 역할은 한다라는 유소자기를 외쳤다. 뒤를 이어 2002년에 집권한 후진타오는 초기에는 평화롭게 우뚝 일어서다라는 화평불기를 내세웠다. 이때까지도 겉으로는 미국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수십 년간 깊이 감추어둔 진짜 속내와 야심을 드러냈다. 2010년 후진타오는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 라는 뜻의 돌돌 핍인을 크게 외쳤다. 미국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다.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거침없이 압박할 대상이 미국 외에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치명적 실수였다. 비록 미국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백수의 왕인 사자였다. 미국은 2008년 이전에도 중국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의 성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무섭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을 압도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을 위한 좋은 시장일 뿐이라며 자만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번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계속 성장해온 경제력과 이를 기반한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에서 비롯한 자만심이었다. 그러나 9.11 사태로 미국 본토의 심장부가 테러를 당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붕괴를 겪으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위기를 틈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나라들도 미국에게 의심을 품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붕괴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다시 일어서서 권토 중래를 벼르고 좋은 시장이자 미국 국채를 잘 사주는 좋은 고객이었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어 칼을 들고 덤벼들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30일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인 이강은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이런 추세로 성장을 지속하면 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으로 2019년경 적어도 경제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는 2049년이면
군비 지출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 집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트럼프가 대놓고 거칠게 전쟁을 벌이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조금 더 세련되게 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 성장한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할 수 없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날이 오면 경제력 1위의 지위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의 지위도 잃는다. 패권국 지위를 잃으면 제1기축통화국의 지위와 이득도 잃는다. 미국의 몰락이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짧게는 앞으로 2,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 동안 이어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